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거두.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의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이 25명이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자문통을 채워놨어요 말이에요. 그거만 안 채워놨으면 말이에요. 피난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인명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당시 호텔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요. 110명 정도가 목숨을 구하고 163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사고예요. 그리고 이 대형가 호텔이 당시 한국에는 매우 드문 고층 건물이라는 점이 이제 진화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층부와 고층부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건물이 21층인데 당시에 좀 저층 빌딩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7층에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연기 냄새를 맡고 7층에 있었던 객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다 대피시켜서 50명이나 구조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층부에 계셨던 분들은 낮은 빌딩의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숨을 건졌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출동한 사다리차가 한 7층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높이예요. 32m 고가 사다리 차량이었고 당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만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짧은 사다리차를 가진 소방차가 2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 사실 7층 이상의 그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중에 38명이 추락사합니다. 추락. 예. 뭐 유독가스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1,900명 가까이 동원이 돼요. 소방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심지어 현장에 헬기도 오거든요. 육군, 공군 헬기도 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헬기가 오는데 헬기가 와도 이 헬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라 그러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헬기가 건물 위에 있더라도 어디 착륙할 수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건물 옆에서 헬리콥터가 라이플 총에 의해서 밧줄을 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워낙 그 건물이 열을 받아서 아주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엉켜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근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는 그 헬기가 오더라도 거기 근처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헬기가 그 위에 와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비록 위에 뭐가 장치가 있거나 심지어 헬기가 뭔가 달고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려고 그 사직동에 보면 황학정이라고 있어요. 국궁하는 그런 궁사들을 막 불러서 팔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좀 위로 쏴보라고도 막 하는데 사실 로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활에 묶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활이. 왜냐하면 그 원래 화살은 화살 자체에 무게만을 지녀야 되는데 뒤에 끈을 매달 경우에는 그 줄 무게 때문에 제거리대로 가지는 못하죠. 그 소방차나 이런 것들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가 호텔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데 그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신고 직후에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 진화를 하기에 동원되지만 사실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생중계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까 화재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낮 12시 반부터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송국이 다 와서 생중계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이제 6시간 동안이나 이 화재 현장을 TV로 보게 됐죠.
제가 뉴스 화면 중에서 실제로 거기 구조를 바라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걸 봤던 충격이 어렸을 때. 제가 사진 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진일 건데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네. 매트리스로 탈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아이고. 화염 속에서 뛰어내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라 가지고 해외에서도 어떤 사진 그 상을 보도사진상을 받은 사진인데 뭐 되게 씁쓸하죠. 그게 뭐 상을 받았다고 뭐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재난 상황이 모두가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게 그 세월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뭐 할 수는 없는데 이때 아마 그 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 71년도에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550만 명이 되고 또 이런 고층 대형 빌딩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특히 화재의 위험 대비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안전 의식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 대책들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임은 분명해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소방 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어떤 자동 소화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런 특정한 대형 빌딩에는 이런 자동 소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좀 바뀌고요. 또 화재 진압 시에 헬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우리 소방 장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는데 뭐 영국이나 서독 그리고 일본의 어떤 첨단 그 소방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방 정책도 좀 실질화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사각지대라고 뽑혔던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 사실 밀폐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또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명피해 위험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도 11월 9일에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있어요. 9.1 고시원 화재라고 하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301호에서 전열기구 때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전열기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며 이불과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301호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계단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실 또 생사를 갈렸던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렸던 거예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창문이 있었던 공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창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창문이 있는 방이 32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이 2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7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종로 인근에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고 오전 5시경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장치들은 좀 작동을 했나요? 사실 2009년부터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 고시원은 2007년도에 이제 영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좀 취약한 어떤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서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거. 이렇게 낡은 노후된 건물에 안전 설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설치해주고 다른 식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고시원의 사업주도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도 승인이 됐는데 그 고시원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이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선뜻 나서기는 실제로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률이 사실 있어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그 법률을 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정말 많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2020년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입원 환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이제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예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막 짓는 거.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증축 이런 거에만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오래 있었던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화재 위험도 안전 위험 평가를 해서 최소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더 이상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나와주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이렇게 목숨을 희생하고 법을 바꾸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방화 범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법률에서 보통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아요, 형법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실수로 불을 저질러도 처벌하는 것이 방화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제 방화범죄입니다. 또 지금이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죠. 그리고 계절상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지금 이 건조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숲사랑 홍보관이 있어요. 산불과 관련된 전시관인데 와, 여기는 숲의 사계절. 소리도 난다. 숲 가꾸기 효과.
아, 되게 낭만적이다. 강원도에 낭만이 있는 것 같다. 아, 낙산사 화재 장면인가 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놨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삶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봤거든요. 칼뿌리처럼 생긴 그걸로 일단은 잔불 제거를 위해서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 이제 결국 불이죠. 방화를 저질러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방화가 범행 도구로까지 진화한 불을 질러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방화로 살인을 저지른 방화살인이에요.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2, 3,000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유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거기 들어가요.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때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요.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에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의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방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장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막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막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막 어느 정도나 많아져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라는 거, 치료가 중단된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대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